어머니, 저희가 생각해봤는데, 어머니 재산을 미리 상속받는 게 어떨까요? 어차피 나중에 저희 것이 될 텐데, 지금 받으면 저희도 사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TV 속 드라마도 아니고 현실에서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놈들이 유산 내놓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제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줄은 꿈속에서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난 아직 정정하고 살아있는데 왜 상속 얘기를 하는 거야? 어머니,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젊을 때 투자해야 나중에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요. 어머니 돈으로 투자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한테도 더 잘해드릴 수 있고. 솔직히 어머니는 그 큰 돈 지금 갖다가 어디 쓰시기도 어렵잖아요. 맞아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혼자 살기 불편하실 테니 좋은 요양원에 모셔드리면 어떨까요? 아니면 실버타운도 있어요. 거기서 또래분들이랑 지내시면 더 즐거우실 것 같은데.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아파트도 팔 수 있으니까. 가만히 써보자. 이 아파트 단지에 이 평수면. 어우, 이거면 사업 자금으로 충분하겠는데요, 어머니?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로 70둘이 되신 박옥자 할머님입니다. 박옥자님은 최근 돈에 미친 자식들 덕에 삶의 큰 회의감을 느꼈다며 저희 실버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자식이니만큼 해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진심으로 아들 며느리를 아꼈던 박옥자 할머님은 자식들이 한 짓이 아직도 꿈에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박옥자 할머님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사연 함께 들어보시고 박옥자 할머님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생각나시거나 응원의 댓글 남겨주신다면 사연자분과 실버라디오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은 주변에 지혜로우신 지인분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함께 시청해 보시고 시청자분의 지혜로운 고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건 1952년 6.25 전쟁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을 겁니다. 저는 경상북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 전쟁의 상흔이 아직 생생한 환경 속에서 자랐죠. 어린 나이에 전쟁 후에 어려움을 겪으며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일찍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는데 그때는 모두가 가난했습니다. 저는 밭에 나가 일도 돕고 동생들도 돌봐야 했어요. 학교요? 그저 꿈 같은 이야기였죠. 하지만 배우고 싶은 마음은 컸습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촛불 켜고 책을 보곤 했어요. 어머니가 아시면 야단 맞을까봐 조마조마했지만 그때 배운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인생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20살 때 지금의 남편 김진호 씨를 만났어요. 같은 마을에 살던 총각이었죠. 그 사람도 저처럼 가난한 집 아들이었는데 부지런하고 성실해 보여서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둘 다 가진 건 없었지만 열심히 살면 뭐든 이룰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하해 주시고 음식도 나눠 먹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참 행복한 시절이었는데요. 돈은 없어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신혼 초에는 작은 방 하나 얻어 살았어요.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했고 저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죠.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 첫 아이 태훈이를 가졌다는 걸 알았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가난 속에서도 희망이 생긴 거죠. 태훈이가 태어나고 3년 뒤에 둘째 태연이도 낳았어요. 아이들이 생기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었거든요.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국민학교에 들어갈 무렵 우리 부부는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시장 한 구석에 자리 잡은 구멍가게였죠. 정말 힘들었어요. 물건 떼오는 것부터 진열하고 손님 응대하는 것까지 모든 게 서툴렀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켰어요. 손님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필요한 물건들을 채워나갔죠. 처음엔 동네 아주머니들이 간식거리나 생필품을 사러 오시곤 했는데 점점 단골이 늘어나더라고요. 우리 가게가 동네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인근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남편이 말했죠. 여보, 우리도 저기 가게를 내보는 게 어때요? 처음엔 겁이 났어요. 지금 가게도 벅찬데 더 큰 곳으로 옮기자니. 하지만 남편의 열정에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걸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은 물론이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자리를 잡았죠. 그때가 제 나이 40쯤이었습니다. 가게 규모는 커졌지만 여전히 우리 부부의 정성은 같았어요. 손님 한 분 한 분을 내 가족처럼 대했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가게는 동네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으로 성장했어요. 직원도 여럿 두게 되었고 매출도 꾸준히 늘어났죠. 아이들은 대학에 들어갔고 우리 부부는 처음으로 여유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이라더군요. 그동안 너무 열심히 일하느라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한 거죠. 남편은 1년도 못 버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제 나이 55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남편의 뜻을 이어 사업을 더 키워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에도 투자하게 되었고 운 좋게 큰 돈을 벌게 되었어요. 60대 중반에 접어들 무렵 저는 꽤 큰 재산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재산이 나중에 제 인생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 태훈이가 30살 때 결혼한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이 장성에서 짝을 만나 새 삶을 시작한다는 것,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동안 키워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아들의 신부감을 처음 본 날, 저는 눈물을 참느라 애썼어요. 제가 처음 며느리 수연이를 본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키가 적당히 크고 볼이 발그레한 예쁜 아가씨였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꼭 제가 젊었을 때 모습 같아 보였어요. 며느리가 될 아이가 절 보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싹싹하던지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은 녹아내렸어요. 이 아이라면 우리 태훈이랑 잘 살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새 출발을 위해 제가 가진 걸 아낌없이 주리라고요. 결혼 준비 기간 동안 저는 정신없이 바빴어요. 예단이며 예물이며 하나하나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골랐죠. 특히 신혼집 마련에는 더 신경을 썼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 좋은 아파트를 골랐습니다. 위치도 좋고 전망도 좋은 곳으로요. 엄마, 이런 좋은 집까지 사주시다니 너무 죄송해요. 태훈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제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안 가구며 가전제품도 모두 새 것으로 채웠어요. 신혼 살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싶었거든요. 결혼식 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준비했어요.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됐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며느리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얼마나 예쁘던지. 우리 태훈이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인사를 받고 있는데 태훈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양복을 입은 모습이 어찌나 의젓해 보이던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지난 30해 동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기저귀 차고 뒤뚱거리며 걸음마를 배우던 모습부터 책가방 메고 학교 다니던 모습, 대학 입학하던 날.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어머니, 감사합니다. 태훈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살아온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느리도 절 꼭 안아주며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효도하며 잘 살겠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며느리가 절 친어머니처럼 따르는 것 같아 보였어요.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이번에는 둘째 태연이가 장가간다고 했어요. 태연이는 원래 내성적이고 조용한 아이였거든요. 그 아이가 결혼한다고 하니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태연이가 데려온 며느리 미란이를 보고 제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어요. 밝고 활발한 성격에 가시더라고요.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태연이보다 오히려 똑 부러지는 느낌이 들었죠. 이 아이라면 우리 태연이를 잘 이끌어줄 수 있겠다 싶었어요. 태연이 결혼 때도 태훈이 때와 마찬가지로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이번에는 경험이 있으니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혼식부터 신혼집까지 일체 개입해서 최고로 해줬죠. 어머니, 저희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둘째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제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두 아들 모두 좋은 짝을 만나 잘 살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의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제가 할머니가 된다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더라고요. 임신한 며느리를 위해 산후조리원도 예약하고 아기용품도 하나하나 준비했어요. 때로는 며느리가 어머니, 너무 많아요. 라고 할 정도로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 첫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 저는 병원 앞에서 밤을 새웠어요.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격, 지금도 생생해요.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스러웠고 자꾸 보드라운 손을 잡았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뒤로 저는 손주를 위해 온갖 좋은 것들을 사날랐어요. 옷이며 장난감이며 아무리 사도 모자란 것 같았어요. 돌잔치 때는 아예 제가 다 준비했죠. 뷔페부터 답례품까지 하나하나 신경 써서 골랐어요. 어머니,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제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졌어요. 둘째 며느리도 아이를 낳았고 손주들이 하나둘 늘어갔어요. 그때마다 저는 정성을 다해 챙겼죠. 손주들이 크는 모습을 보는 게 저희 가장 큰 낙이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점점 아들들의 연락이 뜸해지더니 예전에는 꼭 오던 전화가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죠. 아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손주들은 잘 크고 있어? 제가 전화를 해도 대부분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는 대답이었어요.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내가 그토록 사랑으로 키운 아이들이 이제는 나를 귀찮아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절에 모이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어요. 예전에는 설날이고 추석이고 온 가족이 모여 시끌벅적 웃고 떠들었는데 이제는 겨우 모이더라도 분위기가 싸늘했죠. 한 번은 태훈이의 집에 갔다가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제가 손주 방에 들어가 이것저것 정리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들어와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자주 오시네요. 저희가 알아서 살 테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내가 귀찮은 존재가 되었나 그런 생각이 들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태연이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손주를 보러 갔더니 며느리가 차갑게 대하더라고요. 제가 손주에게 우유를 먹이려고 하자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애 키우는 건 저희 스타일대로 할 거예요. 어머님 방식은 좀 구식이에요. 그 말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못마땅한가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혼자 한참을 울었죠. 그래도 처음에는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이 찾아가려고 했죠. 아들들 회사에 도시락도 싸들고 갔어요. 며느리들 생일에는 비싼 선물도 사주고요. 하지만 그럴수록 아이들은 더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찾아가면 어색해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때로는 제가 갔을 때 집에 아무도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일부러 외출한 거더라고요. 명절에 모이면 아들들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며느리들은 서로 소곤거리며 웃었죠. 저는 그저 구석에 앉아 손주들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어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제가 점점 외톨이가 되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나는 부모니까 하며 참았어요. 아들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재정적 지원도 계속했고 손주들 학원비며 여행 경비까지 제가 다 대줬죠. 큰 손주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비싼 그랜드 피아노를 사줬어요. 작은 손주가 해외 어학연수를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전액 지원해줬죠.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사랑해요. 손주들이 그렇게 말할 때면 잠시나마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도 잠시 곧이어 아들들의 차가운 반응에 다시 마음이 얼어붙곤 했죠. 어느 날 저는 큰아들 태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에 손이 먼저 움직였던 거죠. 태훈아, 엄마야. 잘 지내고 있니?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퉁명스럽게 들렸지만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별일은 아니고 그냥 태훈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요즘 회사 일은 어떠니? 바쁘겠구나. 그냥 그렇죠. 어머니, 무슨 용건 있으세요? 아들의 말투에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저는 참았어요. 대신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들, 혹시 회사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진 않니? 엄마가 좀 도와줄 수 있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태훈이의 목소리가 확 변하더라고요. 엄마, 제발요. 제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저 이제 애도 아니고 어엿한 어른이에요.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애써 참았죠. 그래, 미안하구나. 엄마가 너무 참견했나 보네. 그냥 너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알아요, 알아. 하지만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쉬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며칠 뒤 이번에는 작은 아들 태연이의 집에 찾아갔어요. 미리 연락은 하지 않았지만 손주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무작정 갔던 거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어머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며느리가 놀란 듯 물었어요. 아, 그냥 지나가다 들렀어. 손주들 보고 싶어서. 며느리의 표정이 썩 밝지 않았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들어섰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차가웠어요. 제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애들 학교 갔니? 며느리는 대답 없이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다가 저는 다시 말을 걸었죠.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을 거니? 내가 도와줄 게 있으면 말해.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마지못해 대답하는 듯한 말투로
며느리가 말하더군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미리 연락도 없이 오시면 곤란해요. 저희도 생활이 있어서요. 그 말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귀찮고 싫은 존재였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그렇구나. 미안하구나. 다음부턴 꼭 연락하고 올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그날 밤 베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죠. 내가 대체 뭘 잘못했을까?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왜 이렇게 서로 멀어진 걸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 추석이 다가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일주일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아들들에게 연락해봤지만 둘 다 바쁘다며 오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번 추석엔 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는 이번에 해외여행 가요. 다음에 찾아뵐게요. 결국 저 혼자 쓸쓸히 차례를 지냈어요. 텅 빈 집안을 바라보며 옛날 생각이 났죠. 온 가족이 모여 떠들썩하게 지내던 그 시절이 그리워졌어요. 한 달 뒤 큰 며느리 생일이라 선물을 들고 찾아갔어요. 미리 연락은 했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영 시큰둥했죠. 어머님, 일부러 오시지 않으셔도 됐는데. 아니야. 며느리 생일인데 안 올 수가 있나? 자, 이거 내가 전에 갖고 싶어 하던 가방이야. 며느리는 선물을 받아들고 잠깐 눈이 반짝였지만 이내 무덤덤한 표정을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죠. 저희가 요즘 좀 힘들어서 어머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아이 학원 보내고 싶은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순간 머리가 어지러워졌어요. 귀찮은 존재라더니 이제 와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저는 애써 감정을 누르고 대답했죠. 그래, 알았어. 한번 생각해 볼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자식들이 나를 찾는 건 오직 돈 때문인가.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죠. 다음 명절 설날에는 억지로라도 가족들을 모았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죠. 거실에 모여 앉았지만 따뜻한 대화는 없었어요. 야, 너 요즘 주식 어때? 나 요새 대박 났다. 진짜. 나도 좀 알려주라. 아들들은 서로 돈 얘기, 주식 얘기만 나눴어요. 며느리들은 핸드폰으로 쇼핑을 하느라 바빴고요. 어머, 이거 봐, 세일하네. 사야겠다. 나도 그거 살까 고민 중이었는데. 저는 그저 구석에 앉아 이런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손주들에게도 말을 걸어볼까 했지만 그들 역시 절 귀찮아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우리 친구들이랑 놀러 가야 해요. 다음에 놀아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손주들을 보며 제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워져 갔어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가진 돈 때문에 아이들이 나를 찾는 건가? 그 생각을 하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저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큰 며느리가 고가의 명품백을 사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사줬어요. 그때 며느리의 얼굴에 핀 미소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돈 때문에 지은 가식적인 웃음이었을까?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 모든 게 의심스러워지더라고요. 작은 아들이 새 차를 사고 싶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도움으로 새 차를 샀을 때 아들이 보여준 기쁨. 그게 정말 나를 향한 감사함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새 차를 갖게 된 기쁨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아파왔어요.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에게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재정적 지원도 줄였죠. 손주들 용돈도 예전처럼 넉넉히 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이들의 태도가 또 달라지더군요. 이제는 아예 연락도 오지 않고 명절에도 오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아무도 문병 오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들이 제 입원 소식을 듣고도 모르는 척했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깊은 상실감을 느꼈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가족들에게 이렇게 버림받다니 너무나 서글프고 비참했어요. 이불 속에서 울었어요. 때로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 마음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두려웠어요. 또 어떤 서운한 일을 겪게 될지, 어떤 상처를 받게 될지, 그런 생각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어요. 집안 가득 놓여있는 가족 사진들이 이제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 사진들을 보며 행복해했는데 이제는 그저 먼지 쌓인 액자일 뿐이었죠. 한때는 와글와글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이 집이 이제는 너무나 적막하고 쓸쓸해 보였어요.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그날의 일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에 일어나 혼자 아침 식사를 준비했죠.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저는 그저 습관적으로 틀어놓은 것뿐이었어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늘 그랬듯이 혼자 식탁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앞에 두고 숟가락을 들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평소 같았으면 택배가 왔나 하고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날따라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 왔어요. 천천히 일어나 현관문으로 향했죠. 손잡이를 잡는 순간 왠지 모를 두근거림이 느껴졌어요. 문을 열어보니 두 아들 태훈이와 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들을 보니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더 커졌어요. 그들의 표정이 평소와는 달랐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태훈이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어떤 긴장감이 느껴졌죠. 그래, 어서 들어오너라. 아침 먹었니? 제가 물었지만 아들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죠. 아니요, 어머니. 오늘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일부러 아침도 안 먹고 왔어요. 태연이가 말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더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거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평소 같으면 아들들에게 차라도 한 잔 내줬을 텐데 그날은 왠지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잠시 후 태훈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어머니께서 들으시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오래 생각하고 결정한 거니까 잘 들어주세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태훈이의 표정을 보니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어요. 태연이가 이어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생각해봤는데 어머니 재산을 미리 상속받는 게 어떨까요? 어차피 나중에 저희 것이 될 텐데 지금 받으면 저희도 사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아들들이, 내가 그토록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난 아직 정정하고 살아있는데 왜 상속 얘기를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손에 쥐고 있던 찻잔도 덜덜 떨리고 있었죠. 아들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어머니 노후와 저희 미래를 함께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에요. 태훈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죠. 맞아요, 어머니.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젊을 때 투자해야 나중에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요.
어머니 돈으로 투자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한테도 더 잘해드릴 수 있고. 태훈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과거를 회상했어요. 태훈이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었는지, 첫 월급을 받아와 저에게 선물을 사줬을 때 얼마나 감동했었는지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태훈이가 처음으로 월급을 받아온 날이었죠. 어머니, 제 첫 월급으로 선물 샀어요. 받으세요. 태훈이가 내민 선물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제가 늘 갖고 싶어 하던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어요. 비싼 건 아니었지만 아들의 정성이 듬뿍 담긴 선물이었죠. 어머니,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어머니께 좋은 것만 내드릴게요. 그동안 고생하신 거 다 갚아드릴 거예요. 그때 태훈이 눈에 맺혔던 눈물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아들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태연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혼자 살기 불편하실 테니 좋은 요양원에 모셔드리면 어떨까요? 아니면 실버타운도 있어요. 거기서 또래분들이랑 지내시면 더 즐거우실 것 같은데. 태연이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확 무너져 내렸어요.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들이,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요양원이라니 나를 버리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었어요. 태연이가 태어났을 때가 떠올랐어요. 작고 연약했던 그 아이를 안고 얼마나 많은 꿈을 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태연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엄마가 널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야. 다짐했었는데 지금 그 아이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하다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아들들 앞에서 눈물 보이기 싫었거든요.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얘들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엄마가 그렇게 버거운 존재였니? 태훈이가 당황한 듯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 저희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이 사업하기 가장 좋은 나이라고요. 어머니 돈으로 투자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한테도 더 잘해드릴 수 있고. 그래, 너희가 잘 되는 게 엄마 소원이지.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상속 얘기를 꺼내다니. 엄마 마음은 생각해 보았니? 제 말에 태연이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입을 열었죠. 어머니, 저희도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게 어머니와 저희 모두에게 좋은 선택일 거예요.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에 가시면 외롭지 않게 지내실 수 있고 저희는 사업에 전념할 수 있잖아요. 그래, 너희 편하자고 날 보내려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귀찮은 존재였니?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들들은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보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태훈이가 말하려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어요.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너희들 마음 충분히 알았으니 이제 돌아가렴. 아들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문을 닫고 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야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했죠. 내가 뭘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루 종일 집안을 돌아다니며 울기도 하고 때로는 소리 지르기도 했어요.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거실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 사진 속에서 우리는 모두 행복해 보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옛날 사진첩을 꺼내보았어요. 태훈이와 태연이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 그때는 얼마나 순수하고 사랑스러웠는지. 첫 돌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식 사진. 하나하나 넘기며 추억에 잠겼어요.
태훈이의 첫돌 사진을 보며 그날이 생각났어요. 우리 태훈이 건강하게 자라서 훌륭한 사람 되어라. 돌잡이에서 태훈이가 연필을 잡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란 기대에 부풀었어요. 태연이의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을 보니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요.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요. 태연이가 울먹이며 말하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새 학교 가방을 메고 있던 태연이의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우리 태연아, 괜찮아. 엄마가 학교까지 데려다 줄게. 학교 가면 새 친구도 사귀고 재미있는 것도 많이 배울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달래며 학교로 데려갔던 기억이 나요. 교문 앞에서 태연이를 안아주며 말했죠. 우리 아들 씩씩하게 학교 다녀와. 엄마가 맛있는 간식 준비해 놓을게. 그때 태연이가 눈물 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 작고 순수했던 아이가 지금은 저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하다니. 사진첩을 넘기다 보니 태훈이의 대학 입학식 사진이 나왔어요. 그날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제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태훈이가 기쁜 얼굴로 달려와 말했을 때 저는 그저 아들을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죠.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해.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날 밤 남편과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요.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그 아들이 저의 재산을 요구하고 있다니.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아들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랐던 건 아닐까 하고요. 항상 더 나은 것을,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했던 건 아닐까. 그들의 행복보다는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들어버린 건 아닐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문득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제야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부스스한 머리, 핏발선 눈. 이게 정말 제 모습인가 싶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들의 행복이 곧 제 행복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독이 되었던 거예요. 제 삶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아들들을 위해 살아왔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달라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매달리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제 삶을 찾아가기로 했죠. 오랜만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하고 예쁜 옷도 사 입었어요. 미용실에서 새로 한 머리를 보며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이었죠. 거리를 걸으며 옷가게에 들어갔어요. 예전에는 항상 검정색이나 회색 옷만 골랐는데 이번에는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를 골랐어요. 어머, 손님 참 젊어 보이세요. 그 옷 정말 잘 어울리세요. 점원의 말에 가슴이 붕 뜨는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복지관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들어갔죠. 거기서 요가도 배우고 노래 교실도 다녔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고요. 요가를 하면서 몸이 유연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굳어있던 제 몸과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죠. 노래 교실에서는 제 목소리를 들으며 놀랐어요. 이렇게 맑은 목소리가 제 안에 있었다니. 새로 사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도 있었고 저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처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대감에 가슴이 설레고 밤에 잠들 때는 내일이 기다려졌죠.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구나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태훈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아니, 별일 없어. 그냥 내 생활하느라 바빴어.
태훈이의 목소리에서 당혹감이 느껴졌어요. 평소 같았으면 무슨 일 있냐고 걱정하고 물어볼 텐데 이번에는 달랐죠. 제가 변한 걸 느낀 걸까요? 그 뒤로 아들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가끔 안부 전화도 오고 명절에 찾아오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거든요. 명절에 아들들이 찾아왔을 때 저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지만 예전처럼 온 신경을 쓰지는 않았어요. 제 일상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들들은 제 변화를 느꼈는지 어색해하는 듯 했어요. 어머니, 요새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내가 달라졌네. 그냥 내 인생을 살기로 했을 뿐이야. 제 대답에 아들들은 놀란 듯 서로를 쳐다보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봉사 활동을 하며 사시는 분이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렇게 사는 것도 좋겠구나. 그 할머니의 눈빛이 얼마나 맑고 평화로워 보이던지. 재산을 다 기부하고 봉사 활동을 하면서도 오히려 더 행복해 보이는 그 모습에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 TV에서 본 할머니처럼 살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살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들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일기장을 덮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제가 쌓아온 재산, 그것들이 과연 저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었나요? 오히려 그 재산 때문에 자식들과의 관계가 틀어진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새로운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리고 제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쓸지 그 방향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TV에서 본 그 할머니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혔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했죠.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걸 나누면서 살면 어떨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복지관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회복지사 선생님께 제 생각을 털어놨죠. 선생님,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해 주셨죠.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복지관에서 봉사 활동을 시작했어요. 주 2회 독거노인 분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점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특히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주실 때면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도시락을 배달하러 간 집에서 뜻밖의 일을 겪었어요. 그 집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119에 전화를 걸고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없을까? 그 생각을 하다 문득 떠올랐어요. 제가 가진 건물 중 하나를 노인복지재단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고요. 그 생각을 하자마자 가슴이 뛰더라고요. 바로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재산 기부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다고 했죠.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놀라는 듯 했어요. 박 여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신중히 생각하셔야 해요. 한번 기부하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법적인 절차도 복잡했고 주변의 시선도 따가웠어요.
특히 친구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영애야, 정신 차려. 그 돈이면 너 호강하며 살 수 있어. 왜 남 주는데 쓰려고 해?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말을 들을수록 제 결심은 더 굳건해졌어요. 한 달 후 드디어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제 건물 하나가 노인복지재단으로 탈바꿈하게 된 거죠. 그곳에서 독거노인 분들이 함께 식사도 하고 프로그램도 즐기실 수 있게 되었어요. 재단 개소식 날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곳에 모인 어르신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찾던 행복이 바로 이거였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봉사 활동을 했어요.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제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오더라고요. 하지만 아들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태훈이가 전화에 화를 냈죠. 어머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세요? 그건 다 저희 것인데.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니, 이건 내 재산이야.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어. 그 말에 태훈이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태연이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변호사라도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이미 만났단다. 이건 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한 거야. 아들들은 한동안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정한 제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제 기부 활동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노인복지재단을 시작으로 이번에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었죠. 제가 어릴 적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라서요. 그 아이들에게는 제가 못 이룬 꿈을 펼칠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장학재단을 만들 때는 더 큰 결심이 필요했어요. 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용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설렜어요.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하니 말이에요. 설립 소식이 알려지자 주변의 반응이 더 커졌어요. 친구들은 저를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영애야, 너 노후는 어쩔 거니? 그렇게 다 줘버리면 나중에 너는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 나 아직 일할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더 행복해.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특히 며느리들이 심했죠. 어느 날 태훈이 부부가 찾아왔어요. 며느리가 저를 노려보듯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그 돈이면 손주들 유학도 보내고 결혼 자금도 마련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남의 아이들 공부시키는데 쓰세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수연아, 그 아이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야. 그리고 우리 손주들은 너희가 키워라. 부모 책임을 할머니한테 미루지 마. 그 말에 며느리는 얼굴이 붉어져서 나가버렸어요. 태훈이도 어쩔 줄 몰라 하며 따라 나갔죠. 태연이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태연이 부부가 와서는 한참을 설득하더라고요. 어머니, 우리 사업이 좀 어려워요.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 돈을 우리한테 주시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태연아, 너희 사업은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가 평생 번 돈을 왜 너희 사업에 쏟아부어? 그리고 그 돈은 이미 재단에 사용했어. 돌이킬 수 없어. 그 말에 태연이 부부는 화를 내며 나갔어요. 그 뒤로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저를 완전히 외면하기 시작했죠. 명절에도 오지 않고 연락도 끊었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안 봐도 되니까요. 대신 저는 더욱 열심히 봉사 활동을 했어요. 노인복지재단에서는 매일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장학재단에서는 장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죠.
그 아이들의 꿈 많은 눈빛을 볼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어느 날, 한 장학생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할머니, 제가 꿈꾸던 대학에 합격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편지를 읽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또 다른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가진 마지막 큰 재산, 바로 제가 살고 있던 집을 팔아 지역 병원에 기부하기로 한 거예요. 그 돈으로 첨단 의료 장비를 구입해 어려운 이웃들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싶었거든요. 이 소식을 들은 아들들이 또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변호사까지 동반한 채로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 것 같아 후견인 신청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해봐라. 난 정신이 또렷해. 내 의지로 하는 거야. 오히려 너희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 결국 아들들의 후견인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법원에서도 제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 일이 있고 난 뒤 저는 더욱 단호해졌어요. 이제는 정말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오직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기로 했어요. 집을 팔고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봉사활동을 나갔죠. 때로는 노인복지재단에서, 때로는 장학재단에서, 그리고 가끔은 제가 기부한 병원에서요. 사람들은 절 보고 대단하다, 존경스럽다고 했지만 저는 그저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 뿐이었어요. 그렇게 살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얻었거든요. 따뜻한 마음, 보람,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날의 일정을 확인하는 게 제 일과가 되었어요. 노인복지재단에서 봉사할 날이면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했죠.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일이 얼마나 보람찼는지 몰라요. 할머니, 오늘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할머니가 만든 도시락이 제일 맛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죠. 장학재단에서 일할 때면 학생들과 만나는 시간이 가장 좋았어요. 그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들으며 저도 함께 젊어지는 느낌이었죠. 할머니, 제가 꼭 의사가 돼서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가진 것들이 이렇게 소중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죠. 물론 힘든 순간도 있었어요. 가끔은 지치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죠. 그럴 때면 예전 집에서 가져온 가족 사진을 꺼내보곤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사진을 보며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아요. 그저 지나간 시간의 한 페이지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아들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제가 재산을 모두 기부하고 봉사 활동을 한다는 소식에 화를 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저희가 어머니를 잘못 봤어요. 큰아들 태훈이가 어느 날 찾아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웃을 수 있었어요. 이제는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죠. 이제 저는 제 삶에 완전히 만족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하루 또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기대가 돼요. 봉사 활동을 하면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즐거워요. 가끔 옛날을 돌아보면 참 많은 것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돈과 가족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진정한 행복은 나눔에서 온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삶에 충실할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처음에는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젊어진 것 같아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제 인생의 2막, 아니 어쩌면 3막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말 제가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닌 그저 파국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찾은 인생의 의미이고 제가 느낀 진정한 행복이에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저와 같은 선택의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부디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남들의 기대나 사회의 압박에 굴하지 말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것이 결국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따뜻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하지만 또 생각보다 너무나 긴 여정이기도 해요. 그 여정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저는 제 선택에 후회 없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뒤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